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성공한 기업이라는 것은 최대한 수익과 이익을 내는 게 성공한 기업이느냐. 그건 아니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결과를 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어떠한 기업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모든 경영자들이,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비용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투자로 여기고 최대한 대처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보면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고 경영자의 고유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목이 따가운데 한 10분만 쉬었다 하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1시간 하고 나면은 목이 굉장히 좀 따갑네요.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은 자원 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가장 뛰어난 자원을 베팅할 것인가 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기업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권순호 씨. 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권순호 씨 한 2, 3m 앞에서 골프공 10개를 한꺼번에 확 던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2, 3m 앞에서 공 10개 확 던졌다. 피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겠죠. 네. 자, 그 대신에 내가 5초 간격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업 전략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또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대여섯 개의 전략을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부로 내려가다 보면 밑에 전무가 받아서 밑에 지시하고 맨 밑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여섯 가지 업무를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밖의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과목에서 경영전략하고 다른 과목들을 들으시는데 일주일에 30페이지씩 리포트를 한꺼번에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르겠다라고 회피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자원 배분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전략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CEO가 가져야 될 하나의 역할이다. 자, 세계 2위인 건설 장비 회사가 있어요. 일본의 고마츠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1980년대에 고마츠사는 그저 일본에 있는 그냥 그저 그런 건설 장비 회사였습니다. 건설 장비라는 건 뭡니까? 불도저, 포크레인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고마츠사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의 캐터필러를 상대로 우리가 캐터필러를 공략을 해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캐터필러사를 상대로 일본의 고마츠사는 그야말로 일본 안에서도 최고의 건설 장비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회사가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캐터필러사를 목표로 했다면 경쟁하기 위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다룰 건데 호텔 본원적 전략에서 보면은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자, 차별화 전략 아니면 원가 우위 전략밖에 더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략을 두고 얘기를 한다.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제품의 우수성을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 경쟁사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파는 게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자, 근데 이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은 완전히 상반되는 전략입니다. 정반대의 전략입니다. 하나는 고급화 전략이고 하나는 대중화 전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반대되는 기술과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자금력도 비교가 안 돼요. 자, 이런데 이런 걸 가지고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그마한 고바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족지역 세 발의 피밖에 안 되겠죠. 그야말로 조그마한 걸 갖고 그것도 자원도 나누고 기술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분산시키는 효과밖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음은 걷고 있어요. 목표는 세워놨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가 뭐라고 했느냐. 우선적으로 품질을 캐터필러 제품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후 5년간 비용은 들지만 품질 향상을 해가지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비용을 절감한 방안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을 택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자, 하부관리자, 그 다음에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을 목표로 세웠는데 3년 만에 품질 향상에 대한 일본의 최고 상인 대미상을 받게 됩니다. 고바츠상. 우리나라로 보면은 품질관리 대상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 대미라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뉴욕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통계적 품질관리를 학문적인 핵심을 이룬 자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통계적 품질 관리 요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최고 품질 대상을 맡는 게 대민상, 일본의. 자, 이렇게 이제 품질을 올렸습니다. 고바츠 사회에서. 그러고 나서 차별화 전략을 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느냐. 이제부터는 모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바츠사가 어떻게 됐을까?
자, 1980년도 후반에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의 인건비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노조 관계 불안정으로 노사 분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바치 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2위의 건설장비 회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자원 배분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CEO가 해야 될 일이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뭔가 하면은 시간과 관심의 할당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매일 운영을 유지해야 되는, 즉 기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즉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그마한 기업, 우리가 아까 얘기한 단일 기업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소품종을 관리하는 기업에서는 CEO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규모가 일정 이상 커지고 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CEO가 다 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CEO가 어떤 쪽에 시간과 관심을 더 많이 쏟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한쪽을 최고 경영자가 관리를 한다면 다른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 즉 하부 조직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간과 관심의 할당을, CEO의 할당을,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하멜과 할라드가 1994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Competing for Future, 즉 미래를 위한 선택 또는 경쟁,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자, 최고 경영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최고 경영자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데, 첫째, 최고 경영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슈는 뭐냐?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시간과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됩니다. 아니면 전략의 리엔지니어링, 즉 전략의 평가 수정, 뭐 이런 쪽이겠죠. 자, 어느 쪽을 더 많이 시간과 관심을 할당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조직을 관리하는 것, 회사의 미래를 구성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보면 경쟁을 따라 잡으려는 쪽으로, 아니면 현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 조직 개편 등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경쟁자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운 결과. 자, 이 질문 네 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CEO의 시간과 관심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어떤 성과나 그 기업의 어떤 경향이 나타난다.
자, 오른쪽과 자,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왼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좀 더 전략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왼쪽으로, 좌측으로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프로세스 개선, 현재 조직을 관리, 경쟁자를 따라잡으는 경쟁자의 움직임이 되는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할 때 매일매일의 운영을 유지하는 쪽, 이쪽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기업은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급급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무희 씨 이해갑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멜과 프랄라드가 뭔가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오늘, 5년, 10년 후에. 자, 오늘 현재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냐. 자, 그 다음 5년, 10년 후에 우리의 고객은 누구일까? 또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이냐? 우리의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구일까? 세 번째, 우리의 경쟁 우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쟁 우위의 원천은 무엇이 될까?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 우리가 속해 있을 시장은 어디인가?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최고 경영자라면 미래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즉,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CEO라면은 21세기 CEO라면은 기업의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전략적 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21세기 CEO의 전략적 역할,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왜? 전략을 구성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CEO가 갖고 있는 21세기에 요구되는 CEO의 전략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창조적 CEO의 조건. 자, 이거는 뭔가? 21세기에 요구하는
새로운 CEO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CEO가 가져야 될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아이디어. 창조적 CEO 하면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왜? 조직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점차적으로 진화시키도록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례로는 보면은 시리콘사의 에릭 버나우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헬스클럽이나 병원이나 식당을 가서도 PC에 연결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메일이 왔나 안 왔나 확인도 하고 접속하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PC 사용자들이 PC가 갖고 있는 기능의 한 5%만을 사용하지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 극히 일부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안을 내준 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만을 담아서 휴대용 단말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PDA. 요즘은 이제는 PDA가 없어졌죠. 전부 다 태블릿 PC로 씁니다. 이게 바로 CEO라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조직한테 기업에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스피드.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기회를 손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3장 사례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3장 사례에 제프 베조스라고 나옵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마존 CEO입니다. 맞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이 28살 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투자회사의 수석 부사장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그 당시에 100만 불 정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전자상거래 시장이 1년간 2,400% 성장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과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판매할 상품 목록이 뭐가 있는지 막 찾았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그는 직장에 사표를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트렁크 하나를 싣고 애견을 옆에 태우고 시애틀을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가서 허름한 창고를 하나 사들여서 직원을 7명을 모집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적 CEO가 되려면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요즘 세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거처럼 신제품을 개발해갖고 세계 시장을 집권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부족 부분은 보충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M&A가 진행하다 보니까 M&A를 통해 갖고 경영의 스피드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과 아군이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적이 오늘은 아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현재 CEO한테 계속 요구되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사회에 나가면 모든 발표나 보고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지 옛날처럼 보고서를 써가지고는 이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CEO들한테 필요로 하는 게 개인적인 능력을 굉장히 요구를 하면서도 어떤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CEO라는 이미지 자체가 기업 가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경영권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의 CEO한테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물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떤 성과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자, 인적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모임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의 당선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약 200개의 모임에 가입이 돼 있다.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그만큼 구축하고 또 거기에서 CEO도 마찬가지다. 나름대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공적이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정보도 얻고 그 다음 거기서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성과는 동료와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라. 혼자 독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높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몰두하라 이겁니다. 이게 현재 CEO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이런 또 몇 가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창조형 CEO라고 그래가지고 부단한 성장 추구를 해야 되고 인재 확보 및 후계자를 육성해야 되고 조직의 창조적인 영감을 부여해야 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사회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40, 50대의 재벌 총수들의 행동과 연관해서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재벌 CEO들은 TV 뉴스에서나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재벌 총수들은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잠깐씩 얼굴을 내밉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사회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어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전화 통화를 해서 뭔가 음성이 나오고 그로 어떤 행동에 옮기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사회와의 어떤 의사소통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현재 CEO들한테 어떤 제시한 하나의 방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보고. 우리가 CSR이라고 해요.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근데 많은 기업과 경영자들이 아직도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재화를 생산해서 이윤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여기고, 어떤 기업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비용이라고 여기는 CEO들이 아직도 많다 이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한 예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캠브리주에 본사가 있는 신발 회사입니다. 스트리트 라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스파이더맨 신발이 많이 신었죠. 운동화. 그걸 만든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지역 사회와 국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귀한 회사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대학하고 사회단체에다가 수많은 상을 받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수년 동안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도시 빈민층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다가 10만 킬로의 운동화도 보내고, 그리고 회사 내에도 평화시설과 양로원을 설치하고. 자, 이런 회사가 재무 성과도 좋아서 매출이 10년 전 매출의 2배인 6억 2,500만 불까지 매출이 2배로 올랐고, 주가도 6배나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적인 기업이 되다 보니까 투자가들 사이에도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의 뒷면에는 굉장히 이게 뭐냐. 이 기업이 매출이 10년 만에 2배 증가하고 주가가 6배가 뛰고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메인주, 뉴햄프셔주, 이 주가 어떤 주가 하면 굉장히 열악한 주입니다. 미국 주들 중에서도 가난한 주, 즉 흑인들하고 남미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모여 사는 아주 빈약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15개의 공장을 폐쇄를 하고 생산 기지를 아시아 국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천 명이던 미국 내의 직원들이 2,5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내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아주 더 극빈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극빈층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내갖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아니면 지역 사회의 주민과
어떤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을 유리한 환경으로 옮기지 못하고 반대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더라도 유지한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기 애매하겠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이만큼 복잡하고 유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경영 활동만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까지도 요구하는 게 점점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갖고는 기업한테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들한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를 합니다. 자, 미국의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 고위 경영자 CEO들한테 환경을 해치는 기업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이다. 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83%가 맞다.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에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의 CEO도 책임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83%가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이다라고 대답한 CEO들의 83% 중에서 CEO도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49%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CEO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은 범죄 기업입니까? 84%가 맞다. 그러면 경영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75%가 그렇다라고 해요. 이렇게 점점 사회에서는 모든 일반 대중들은 기업과 CEO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점점 비중이 억압을 더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직결된다. 근데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양입니다.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율적 책임.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모양을 한 게 면적으로 따져서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경제적 책임이 제일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율적 책임의 순서로 비중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책임의 4개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제적 책임. 이거는 아주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사회에 제공하고 또한 고용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게 기업의
많은 제일 첫 번째 책임이 경제적 책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기업가 경영자들이 기업의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경제적 책임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됩니다. 즉, 경제적 책임을 내서 이윤을 추구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되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보면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한테 항상 뒤처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이 미리 뭔가 일이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환경이나 위생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심각해지니까는 제재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예견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건 약간 규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 식주회사가 석유를 식수하는 과정에서 공해물질은 발생되죠. 그게 지역사회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피부병이 돌고 수명이 단축되고 하니까는 그 원인이 정유회사의 원유 식주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야 법을 제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02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피해법, 제조물 책임법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TV를 시청하다가 불안감이 폭발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소비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이 결함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위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필수적인 책임이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윤리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자체가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은 과연 기업이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대량 감원을 계획하게 되고 감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규범은 대량 감원을 할 때는 종업원들하고 지역사회하고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왜? 대량 감원을 하면 직원들은 당장의 생활에 큰 곤란을 받을 거고 직원이 감원됨으로 해서 지역사회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뒷페이지를. 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경제적,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할 때는 기업들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이건 바로 윤리적인 측면이랍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의 한 40% 정도가 자신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반대적인 행동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마트에 우유를 사러, 유제품을 사러 갔는데 하나는 남양유업 제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어느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피자를 주문할 때 가까운 데 미스터 피자가 있고 조금 먼데 뭐 용인 피자가 있다. 어느 쪽을 가까운 미스터 피자를 택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요즘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이나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죠.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윤리적인 문제죠. 미스터 피자가 정의원 회장이 경변을 폭행하고 대리점에 갑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어떤 책임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책임이 더 커지더라 이거예요. 남양유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CEO가 물러났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죠. 미스터 피자도 다른 펀드 쪽으로 넘어갔죠. 이건 뭐? 이 윤리적 책임이 점점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리적인 책임의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존슨앤존슨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1980년대 초에 이 회사의 대표적인 약품이 뭡니까? 타이레놀이죠. 자,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시카고 경찰이 범인을 잡아내고 원인을 알아냈더니 한 정신병자가 타이레놀의 알약에 청산가리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용한 7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경찰이 모든 조사를 한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신병자가 시카고를 벗어난 적도 없고 시카고 지역에서는 극한된 범죄가 확신함으로 타 지역의 제품 판매는 영향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인 존슨앤존슨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전역에 퍼져 있던 타이레놀 4,900억 원어치를 수거해서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주주나 이해관계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타이레놀이 가장 많이 팔리는 진통제로 자리를 잡는 데는 바로 이런 존슨앤존슨사 하면은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타이레놀 하면 저 양은 믿을 수 있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존슨앤존슨사가 이걸 이렇게 시행하게 된 이유는 미리 준비된 대응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회사 강령, 즉 회사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규정에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책임져야 될 대상은 우리의 고객이다. 두 번째는 종업원이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우리의 주주이다. 라는 게 회사의 기본 방침으로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슨 & 존슨사는 1960년대 그 전에도 베이비 오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즘도 베이비 로션, 베이비 오일을 많이 존슨 & 존슨사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1960년대에 베이비 오일 자체가 사람들이 선텐 로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가네. 그러면 우리도 선텐 시장에 진입하자 해서 판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만에 아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연구 발표가 나옵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존슨 & 존슨사에서 자사의 베이비 오일 자체는 햇빛을 차단하는 성분이 없더라고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선텐 시장에서 철수한다라고 철수를 했습니다. 단지 베이비 오일은 오일만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발표했습니다. 자, 기업들이 이렇게 윤리적 책임에 점점 눈을 더 뜨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인 다우코리사에서는 이 실리콘을 만들고 이 실리콘이 여성들 가슴 성형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실리콘이 신체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걸 알고도 많이 나가니까 엄포를 그러다가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다우코리사의 70억 불의 재수술 비용을 배상하라고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다우코리사는 해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게 부메랑이 도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7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니콜 전부 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갤럭시 7을 전부 다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 비용이 1.5조 원이 들었고 영업이익이 4.3% 하락을 했고 31조 2천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리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 것 같습니다? 리콜로 인한 회사 이미지를 개선했고 장기적으로는 삼성 제품은 믿을만하다라는 하나의 전략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율적 책임. 이 자율적 책임이라는 것은 회사의 조금만 더 기간하면 영업이익의 어떤 사회 환원이라든지 자선단체 기부한다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책임 자체가 기업의 자율에 맡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 책임입니다. 그냥 기업이 해준다 그러면은 좋을 그런 이슈들을 자율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자 우리가 아까 목표를 봤을 때 경제적 책임이 제일 크고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자율적 책임은 아주 좀 한했습니다. 기업한테. 근데 그게 반대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으로도 발전했습니다. 그건 뭐냐? 자, 회사 내의
육아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그는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율적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기업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윤리적 책임으로 넘어오고 그게 법적 책임이 되어버려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아 보호 시설을 갖춰라라는 법적 책임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광고 이상의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도를 포함한 어떤 포괄적인 개념 자체가 어떤 기업의 명성이 되는 거예요. 즉, 그 명성이 어떤 하나의 회사 자체의 브랜드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시청 광장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 행사를 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는 뭐가 남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대한항공 오너 갑질 사건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의 오너의 갑질, 미스터 피자 오너, 그다음 남양유 등등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내에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사의 브랜드가 되고 회사의 하나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한테는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한 절반 정도는 윤리 강령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롭소사 같은 경우에는 윤리 강령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다. 어떤 뒷거래도 비밀도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도 없다. 업무상 어떤 형태의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해고된다. 그 누구라도. 딱 이렇게 기업 윤리 강령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의 윤리 강령에는 여러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처신할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할 때 회사가 기대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우선시한다라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기업의 명성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경영진의 수준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 경제지 주간지 포춘주에서도 보면은 매년 기업의 명성 지수를 따져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평균 이상의 기업 명성을 지닌 기업이 그렇지 못한 회사에 비해 가지고 수익률이 더 높더라라는 거예요. 즉 기업의 명성 자체가 재무적인 성과에도 연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정해야 될 CEO의 역할에도 CEO가 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겠습니다. 시간을 봐가지고 사례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출석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생략하고요. 아크 바로 좀
안예원, 네. 장희영, 아크바이오, 네. 장희영, 네. 김도현, 네. 배동호,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김동호,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배동빈, 배수연, 네. 최혜민, 네. 김문수, 네. 왜 김문수 씨는 처음에 출석을 안 불렀어요? 네트워크 오류가 나서 부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네, 김민주, 죄송합니다. 네. 김희수, 네. 유성수, 예. 이소정, 네. 이무인, 네. 정다빈, 네. 조수빈, 네. 허준영, 네. 권순효, 네. 장재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